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글씨로 전하는 감동 캘리그라피를 가리키게 될 김정주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캘리그라피가 굉장히 많이 인기여서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독학하신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25강을 수업을 쭉 해 나가시면 조금 궁금하셨던 점이 있었더라면 제 수업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전혀 모르는데 내가 좀 새롭게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제 수업이 그런 분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캘리그라피 하면 그 어원을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1강을 궁금한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캘리그라피는 어는 그리스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스의 그 칼로스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그라피는 서체가 붙어서 캘리그라피, 그래서 아름다운 글씨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겠죠. 사실 캘리그라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캘리그라피는 뭐 상품에 되어 있거나 영화 타이틀이 됐거나 드라마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외국 분들이 캘리그라피 하시면 이제 영문 캘리그라피를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전통 서예를 번역하면 사실은 캘리그라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캘리그라피와 전통 서예는 여러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조금 거기를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쓰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 캘리그라피는 상업적인 서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어원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왜 좋아하는지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캘리그라피는 사실은 손글씨잖아요. 직접 손으로 써서 결국 뭐 컴퓨터 작업이 조금 후반에 들어가긴 하지만 직접 쓰는 손글씨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감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감성 글씨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캘리그라피가 지금 디지털화 많이 되면서 생활에서 쉽게 SNS로 문자 주고받고 이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직접 손으로 써서 뭐 내용을 전달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손글씨에서 조금 못 써도 삐뚤삐뚤한 손글씨에서 받아지는 그 차별화된 감동 이런 것들 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캘리그라피가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디지털화 될수록 손만 나는 글씨가 더 원하는 소비자들 마음에 딱 합쳐져서 요즘에 캘리그라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의 장점이라고 하면 감성 글씨죠. 글씨를 쓰는 사람의 그 느낌이나 생각이 글씨에 충분히 녹아들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차별화라고 해놨는데 폰트 글씨가 아닌 거죠. 폰트 글씨가 아니다 보니까 대량으로 일단 찍어내진 않아요. 물론 저희가 캘리그라피 작업을 해서 그거를 뭐 엽서로 찍어내거나 명함으로 찍어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글씨를 쓰게 되면 그 글씨가 제가 쓴다고 해도 똑같은 글씨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게 세상에 하나뿐인 차별화된 캘리그라피의 뭐 작품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게 캘리그라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이렇게 차별화되다 보니까 이 차별화된 것을 제가 받는다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써준 캘리그라피로 된 뭐 카드나 엽서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써줬구나.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구를 써줬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 글씨로 전하는 감동까지 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으로 감성 글씨, 차별화, 그리고 글씨로 전하는 감동까지 이 캘리그라피가 여러분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 캘리그라피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죠.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서예하신 분들은 이런 재료가 있으실 거고요.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먼저 붓이 되겠죠. 저 붓은 제가 뭐 지금은 서서 설명을 드리지만 다음 강부터는 이제 앉아서 여러분 직접 글씨를 써가면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 뭐 붓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붓 어떤 붓이냐 하면 붓 종류가 좀 많죠. 저희가 쓰는 붓은 서예 붓을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그 디자인 붓 같은 거 쓰지 않고요. 서예 전통 붓을 쓰는데 붓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붓 종류를 보시면 그 뭐 대부분의 붓은 그 동물의 털로 만들거든요. 동물의 털로 만들다 보니까 동물의 털은 뭐 여우털도 있고요. 토끼털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양호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흰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털로 하는 거는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건 양호필이었고요. 지금 또 그리고 갈색 털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낭호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리털로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는 갈색 털이다 보니까 갈색 털의 그 장점은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탄력이 좋아서 그 빠른 글씨, 작은 글씨 쓰실 때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겸호필이라고 있습니다. 겸호필은 말 그대로 털이 섞인 거예요. 보시면 그 실제로 붓을 보시면 그 바깥쪽은 털이 하얀 털이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 갈색 털, 탄력이 좋다고 했던 그 갈색 털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붓으로 쓰게 되면 부드러움과 탄력을 같이 다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처음 쓰신 분들이 쓰는 붓이 겸호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방에 가서 필방이나 이런 데 가서 구입을 하실 때도 겸호필로 사시면 그 실수하지 않고 무난한 붓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뭐 곰털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뭐 쪽제비털도 있고 또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든 대나무 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이가 길어서 그러니까 털 길이가 길어서 좀 큰 작업할 때 퍼포먼스 같은 거 하실 때 큰 글씨 쓰실 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붓을 구입을 하실 때는 그 기본적으로 붓이 있으면 붓털 부분 있잖아요. 붓 그 털 부분이 한 4, 5cm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붓 길이 그 붓봉으로 되는 그 붓 길이는 한 붓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한 20cm 내외 그리고 그 붓털이 딱 처음에 모아져 있잖아요. 그 모아져 있는 부분은 1cm 정도 그 여유 그 지름이 그 정도 되는 붓으로 구입을 하시면 연습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붓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붓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붓이 여러분이 사시는 붓이 뭐 그렇게 나쁘고 저렴한 붓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붓을 잘 관리하셔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 이제 먹물을 묻히고 글씨를 쓰겠죠. 글씨를 쓰시고 나서 붓을 잠깐 제가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깐 뭐 전화를 받아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지만 며칠 동안 붓을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붓을 빠셔야겠죠.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붓은 세제를 사용해서 붓을 빠시는 게 아니세요. 그냥 흐르는 물에 붓을 충분히 헹궈서 먹물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에 하시면 또 안 돼요. 너무 뜨거운 물에 하시면 털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털이 그 수축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데 어느 정도까지 헹궈야 되느냐? 하얗게 될 때까지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얀 물까지 나오기 힘들고요. 연 회색 나오면 아, 이 붓이 대충 빨렸구나, 깨끗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붓은 세척을 하시고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붓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다가 이렇게 딱 매달아 놓으시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 붓을 쓰시고 뭐 세척까지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얘를 분말이 있잖아요. 분말을 둘둘둘 말아서 계속 보관하시면 뭐 겨울 같은 거는 좀 괜찮지만 여름에는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잘 마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붓을 세척하시고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뒤집어서 걸어서 말리는 게 가장 오래 붓을 쓸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방법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먹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문방사오라 그래서 붓, 먹, 벼루, 종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지만 지금 먹을 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시죠.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먹물로 갈아놓은 먹을 이제 판매하는 먹물로 사용하실 건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고 좀 작품을 하고 좀 고급지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먹을 직접 가셔도 돼요. 벼루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여유를 갖고 가시고 그걸 보관하셔서 그 보관은 어디다 가시냐면요. 그 병 같은데 갈아놓은 먹을 담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물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먹물은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먹물은 그 나무를 태워서 뭐 소나무 나무를 태워서 거기다가 이제 아귀를 약간 섞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물에 묻은 붓을 사용하는데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아귀가 끈끈해서 붓이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할 때도 붓을 꼭 세척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먹물은 저희가 이제 뭐 벼루에 굳이 안 담아주셔도 돼요. 먹물을 담아 쓰실 때는 그냥 넓적한 뭐 흰 접시 같은 데다가 담아 쓰시면 이게 접시가 도자기로 된 접시가 먹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하면 먹물을 도자기 접시가 아닐 경우에는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빨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넓적한 흰 접시를 사용하셔서 먹물을 담아서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화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선지는 원래 저희 나라에 보면 그 전주에서 한지를 만들죠. 근데 만드는 데가 지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화선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필방 가서 사서도 그 대부분 중국산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그 화선지로 연습을 하시면 무난합니다. 근데 제가 화선지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선지를 동네 문방구에서 사시면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문구점 같은 데서 사시면 화선지긴 화선지인데 그 기계지라고 해서 겉이 그러니까 맨질맨질해요. 그래서 먹을 쓰면 얘가 먹을 흡수를 못하고 그냥 계속 떠 있는 거죠. 번짐도 전혀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화선지를 구입하실 때는 필방 가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문구점에서는 구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화선지를 살면 저희가 주로 연습하는 게 이제 연습지, 뭐 화선지 이러는데 작품을 할 땐 작품지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화선지라고 해서 연습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는 화선지 했더니 글씨가 잘 나와. 번짐도 좋다. 그러면 이 연습할 수 있는 화선지에 작품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따로 이제 작품지라고 해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뭐 도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종이 종류가 이합지 이렇게 있는데 이합지는 이 화선지를 2개를 붙여 놓은 걸 이합지라고 하고요. 삼합지 같은 경우는 이제 3장을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그 필방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좋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떤 종이를 선택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면 필방에서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화선지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얘를 뭐 보통 뭐 10장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100장 단위로 판매를 많이 하시니까 그 100장을 구입을 하시면 얘를 보관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이 화선지가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공기 중에 너무 오래종한 게 햇빛에 있으면
종이가 갖고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종이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많이 번짐도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데 얘를 또 보관을 또 너무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을 하시면 종이가 수분을 더 많이 먹겠죠. 그러면 반대로 번짐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이를 보관하실 때는 그 판매할 때 그 비닐에 이렇게 싸져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100장 단위로. 그러면 그 비닐 채로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종이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깨끗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4번에 모포, 문진이라고 써놨는데요. 쉽게 해서 모포는 그 매트예요. 저희가 책상에 만일에 화선지를 놓고 글씨를 쓰시면 밑에 아무것도 안 깔고 종이만 깔고 쓰면 화선지가 얇은데 먹물이 다 책상에 묻겠죠. 먹물 지우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화선지를 그러니까 밑에 화선지 밑에 종이를 하나 까는데 그게 종이가 아니고 그 고무 매트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시중에 이동하기 편하라고 이제 고무 매트를 판매도 하고 아니면 담요 같이 생긴 이런 모포가 있어요. 모포를 이렇게 밑에 까셔도 되고요. 굳이 나는 구입하기 뭐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 집에 있는 담요를 까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꼭 화선지 밑에 꼭 이렇게 매트나 모포를 까시고 글씨를 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문진은 뭐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화선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화선지가 공중에 뜨지 않게 그 책상과 그러니까 모포와 착 밀착되게 부착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캘리그래피를 할 때 필요한 4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유 있는 마음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배울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빨리 배우고 싶어, 막 열정을 가지잖아요. 빨리 글씨 쓰고 싶어,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너무 급한 마음을 먹으시면 그 글씨를 써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마음만 앞서다 보면 기본 연습하지 않고 바로 막 글씨를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글씨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몸으로 익혀서 뭘 배우는 이런 과정들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멀리 보시고 좀 천천히 글씨를 뭐 획도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단어와 단어도 연습을 하시고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캘리그라피를 배우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유 있는 마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뭐 캘리를 가리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캘리그라퍼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일단은 뭐 3년 이상, 뭐 10년 이상 그리고 뭐 전통 서예를 하신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캘리를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3개월에 25강에 내가 완성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급한 마음을 먹으시면 나중에 금방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한강 한강 지나가시면서 내가 연습도 충분히 하시고 또 그 다음 강 넘어가시면서 또 연습을 하시고 이게 하나하나 쌓여간다고 생각하셔서 이를 이 25강을 좀 즐기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는 궁금해요 캘리그라피 해서 캘리그래피의 어원하고 그다음에 캘리그래피의 장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다음을 필요할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2강에서 실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